도중에 끊어졌는데, 자, 담원타에서 네번 잘못 밀렸거든요? 예,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문화통치하기 전에, 잠깐 이제 금속교과서 읽고 넘어갈게요. 금속 296페이지 펴볼까요? 네.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네. 열심히 했는데 녹화가 안 될 뿐이면 다시 녹화해야 되잖아. 자, 1920년대 문화통치가 넘어데 문화통치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죠? 3.1운동이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 296페이지. 문화통치. 네, 민족분열 정책. 3.1운동을 통해 일제는 더 이상 강압적으로 조선을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3.1운동 후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문관 총독 임명, 보통경찰체 실시, 관료와 교원의 제복 착용 폐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부분적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문관 총독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보통경찰제를 표방하였지만 1920년에 경찰관 수나 기관 수, 예산 등은 1918년에 비해 3배에서 4배 증가하였다. 1군 1경찰서와 1면 1주재소 체제가 확립되면서 조선인에 대한 감시는 오히려 강화되었고 조선어 신문과 잡지는 검열로 기사가 삭제되고 정간되기도 하였다. 일제는 지방제도를 개편하면서 도평의회와 부면 협의회 등을 설치하였다. 이들 기관은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이로 상층 자산가들을 지배체제에 흡수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친일파 육성에 주력하여 친일파들로 하여금 친일단체를 조직하여 일제의 정책을 선전하게 하였다. 반면 조선인들의 민족운동에 대해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였다. 문화통치는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를 육성하고 항일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민족분열 정책이자 가혹한 식민통치를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수책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으로 조선인들 가운데 자치론과 참정권 운동을 주장하며 민족운동을 분열시키는 이들이 출현하였다. 예. 자, 그러면 문화통치 부분을 이제 볼게요. 자, 배경은 이제 결정적인 거는 3.1운동의 전개죠. 그래서 3.1운동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 좀 비판적으로 많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제적으로 올 때, 일본인들이 뭐라고 선전하면 한국인들은 일제 통치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고 있는데, 3.1운동이 일어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또 국내의 변화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일본 국내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있었어요. 1920년대. 그래서 뭐냐면 보통 선거 실시, 25세 이상의 남자들의 참정권을 보였죠. 정당 정치. 그 다음에 또 이때 사회운동 이런 것도 있는데, 특히 20년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뭐가 유입되었죠? 사회주의 사상들이 유입되었죠. 그래서 이런 그것들이 그 한국 통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성격을 볼게요. 자, 문화통치의 성격은 소수의 친일 풍자를 키워갖고 민족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킨 정책이었다. 그래서 민족해방운동 전선을 분열시키는 정책으로 식민지배를 안정한 거야. 그래서 예전에 문화통치 시기 때는 무조건 독립운동하면 두들겨 뺐어. 모든 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3.1운동을 겪고 나서 안 되겠다. 얘네들 중에 좀 온건한 거, 급진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온건한 걸 좀 지원해주고, 그걸 통해서 좀 분열시키고, 그리고 이들 중에 일부를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친일파가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때 20년대 들어가면 친일파들 육성을 해요. 이때 친일파들은 그 앞에 1세대 친일파들을 잘려요. 1세대 친일파는 누구죠? 이완용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일사오죠. 그들은 정치가들, 몇몇 거물들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리고 또 일진에도 이제 만졌다가 해체시켰어. 한일 병탄할 때 일진에 해체시켰거든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해체시켰는데, 근데 이때 만든 친일파들은 각계각층의 친일파들이에요. 그래갖고 각계각층의 종교조직, 사회조직, 문화조직 등등 있잖아요. 농민, 노동조직, 여성조직들 중에 다 중앙집권화시켜. 그리고 중앙집권화시키고 조직을 중앙시키고 그 상층부를 포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들을 좀 우대를 해주고, 그래서 이들을 친일화시켜가지고 이들을 일종의 자신의 통치 말단을 잡는 거죠. 예. 그런 친일파들, 체계적으로 양성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친일파를 통해서
식민지 시비를 안정시키려고 했다. 그러면 친일파들을 좀 봐야 되겠죠. 예, 252페이지죠. 보세요. 야, 시어머니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한 받으는 것도 좋죠. 그니까 어느 출판사? 미대엔이요. 미대엔 252페이지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친일파 나오죠. 네, 아닌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들은 누구인가? 그 대표 친일파가 이강수 같은 사람인데, 이 이강수도 초창기 때는 그대로 나름대로 독립운동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상해에 임시정부에 참여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상해에 있다가 자기 여자친구가 잡혀갔다는 소문을 든 거야. 급히 귀국을 했죠. 예, 귀국을 하고 자기가 자기 발로 일본 경찰서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2, 3일 지나고 나서 아주 깨끗한 몸으로 나왔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냥 해고당했다는 거지. 왜냐면 아까 말처럼 그 당시에는 경찰서 들어가자마자 뭐야? 패고 맞고 시작하잖아. 근데 전혀 고무nom적 없이 그냥 깨끗이 나왔어. 그 후에 이제 친일행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나중에 되게 욕을 먹죠. 자치론도 이제 주장하고 그러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반민족 행위자를 이제 20년대는 그 민족 반민족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일산 능약대 일제 강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매국놈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막대한 토지와 은사를 막아 국위영화를 요구 중초에 참여했던 건데, 얘네들은 이제 1세대 친일파라고 불려요. 얘네들은.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친일파들부터 이제 두 번째 경우인데, 일본 식민통제 적극 협력하는 자, 고위관료, 경찰, 군인, 판검사 이런 사람들은 다 그 자신들 출세를 동포도 괴롭히고 일제 하수인 노동을 했던 사람인데, 요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노덕수 있죠? 이 노덕수는 그 총관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야. 일제시대 때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악질 공무원으로 유명했냐면, 일본인 경찰도 그만 말릴 정도로 이게 고문에 능통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서 처벌받지만 또 도망쳐 나오고 또 떡덩거리고 살았던 그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들 상당수가 군 장성, 검찰 교육이 고위관료.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일제 해방 후에 군 장교들 상당수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친일, 만주공주, 얘들이 일본군 출신, 총사관관들, 육군 참모총장부터 해서,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하면 이제 또 세 번째 유형은 일본 침략 정치에 적극 협력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자본가, 지주, 교육자, 종교인, 언론, 예술가 이런 사람도 있고, 이들은 이제 그 중해전쟁 이후에 친일단체 간부가 돼서 국방원금 납부, 침략전쟁 예찬, 학도본 지원 경로, 진병지 찬양 이런 것들인데, 대표적인 게 2대 그 유명한 사람 있죠. 김한란. 그래서 진병제 반도 여성 각오해가지고 막 진병제 찬양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정신대 가라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 김한란이 이하여대에서 하다가 김한란 동상 세운다고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런 친일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학교가 나중에 저희 학교에서 이런 것들 좀 강조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 근데 교학사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김성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친일파들 있죠. 그거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요즘 교학사가 없어서 그런데, 얘네들은 항상 일본의 감시를 받았다. 근데 그거는 그 김성수가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저술해 놓더라고요. 그 잘못된 거죠. 일본 애들은 친일파든 아니든 간에 한국 사람 명성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조사를 했어. 심지어는 누구도 감시했냐면 이완용도 감시했어. 이완용도.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어. 창시 개명을 하지 않았다. 왜냐면 그 창시 개명을 하지 않는데, 왜냐면 일본 애들이 보통 사람 다 창시 개명 다 요구했잖아요. 근데 친일파들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얘네들 창시 개명 안 해도 친일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 애들도 이걸 좀 강제적이게 아니라 좀 자율적으로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창시 개명 안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되게 친일파도 창시 개명 안 했어요, 상당수가.
예. 근데 이걸 가지고 그걸 왜 독립운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참 곤란하다는 거죠. 교학사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요거 넣어놓은 거야. 예, 교학사 국어서만. 잘 읽어보세요. 있어요. 예. 제가 올려놨죠, 거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보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제는 여러 독립운동가 중에 독립준비론과 실력 양성을 양성시키고 나머지는 탄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문화유도, 그러니까 문화운동 쪽으로 좀 소프트한 것들을 좀 유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 가운데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등장했다는 거. 그 다음에 경제력 수탈 강화의 시민통치였고, 그 다음에 근대성. 요게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지금 사학에서 이제 제일 논쟁이 됐던 것이 일본이 근대를 이식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거 있죠. 식민지 근대화론은 뭐예요? 일본이 물론 침탈을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식민지 상황에서 근대를 이식화시켜서 나중에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개 같은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역사학자들이 주장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인데 그게 이제 수탈론이거든요. 근데 해방 전후사 재인식해가지고 새롭게 인식하자. 그래갖고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그 논리가 그 논리예요.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물론 근대화 시킨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그것도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뭐죠? 수탈을 위한 거죠. 자기들.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외칭이 뭐냐면 객관적인 걸 되게 팩트를 강조해. 일베 애들이 팩트 강조하잖아. 팩트를 되게 강조해. 근데 그 팩트란 자체가 그 당시에 만들어진 거야. 누구에서 만들어진 거죠?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자료죠.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부분들만 부각시키는 그런 문제점이 이걸 비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본 식민지의 그 왜곡된 근대화가 왜냐면 후에 해방 전후에도 남아가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 발전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식차가 딱 드러나.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에 또 영향을 받은 게 뭐냐 식민지 근대성론이야. 네. 근대론과 좀 다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식민지라는 것이 있고 이게 폐하도 있지만 이거 너무 거대 담론 입장에서 본 거야. 분명히 미시 담론에는 그 식민지인데도 사람들이 살았던 거 아니야.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살았던 일상생활을 이제 소재로 해가지고 이때도 나름대로 왜곡되지만 번영되지만 근대성 자체가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학교에서 논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서에도 이 식민지 일제 강점기 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어놨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보고 넘어갈게요. 그 미래의 교과서 잠깐 볼까요? 미래의 교과서 25페이지. 251페이지? 251페이지네요. 미래에. 아이고 이거 미래 교과서. 제 미래를 내고 이거. 자 여기 보면 이제 일제강점기 경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일제강점기 때 철도와 도로, 한반도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기업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중화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하고 대규모 공장도 들어가고 인구도 늘어나고 인구 늘어난 이유 설명했죠. 네. 그래갖고 이제 국민 총생을 증가했기 때문에 이거는 참 개발이고 성장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대해서 이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된 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식민지 수탈론이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는 이제 주로 식민지 근대화론보다는 식민지 수탈론에 입각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반론을 쭉 적어놓고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왼쪽 그래프 보면 1920년대 중반 이후 이렇게 보죠. 네, 1920년대. 왼쪽 그래프를 보면 1920년대 중반 이후 생활이 매우 궁핍한 한국인의 수가 급속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의 투입으로 개발과 성장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 한국인의 생활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중일 전쟁 이후 일제가 전쟁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가혹하게 수탈했기 때문에 대다수 한국인의 삶은 더욱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다. 인구 성장률보다 더 높게 국민 총생산이 증가했는데도 한국인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조선 총독부 소유의 공업자산을 제외하고도 일본인이 소유한 공업자산 규모가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일제가 한국인에 의한 경제발전을 억압했으므로 개발은 한국인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일제의 투자와 개발은 한국인의 자원과 식량, 노동력 등을 효율적으로 폭발하려는 목적이었을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일본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수확량의 50%가 넘는 한국 농민의 고유 소득료 부담, 한미 증시 계획 이후 더욱 줄어든 국내의 쌀 소비량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제의 식민지 경제 체제는 한국 민중의 고통과 희생을 담보로 일본 자본주의의 성장을 도모하는 수탈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네. 자, 그러면 문화통치 실상 구조. 자, 문화통치 내용과 이제 실상을 이제 보면요. 이게 되게 기만적인 단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문관총독을 임명한다고 약속을 했죠. 근데 실제로 문관총독 임명이 한 명도 없었고, 그 다음에 보통경찰을 실시할 때 명칭만 보통경찰이지 형병경찰의 계급만 바뀌어 있었고, 그 다음에 경찰수와 장비 및 유지는 어떻게 돼요? 증가됐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고등검찰청을 이제 만들죠. 그 특별경찰청은 뭐냐면 그 특고라고 하는데, 특고경찰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보통경찰과 별개의 조직 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 민족주의 운동하거나 사회주의 운동할 때 그 사상범들 이렇게 했던 것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은 안기부 국정원하고 비슷한 그런 것들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 사상범을 증가하는데 치안유지법 때문에 돼요. 치안유지법 그 밑에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우리나라에서 실시한 법은 아니고요. 일본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일본에서 이제 사회주의 확산되고 사회주의 단체나 이런 것도 이제 하니까 그 당시 만들어진 게 치안유지법인데, 이 치안유지법을 만든 배경이 뭐냐면 1925년에 일본의 고통선고제가 실시되죠. 그러니까 만 25세의 남자들은 이제 재산에 상관없이 뭐예요? 고통선고법 얻잖아요. 근데 정치가들이 걱정이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회주의 정당에 투표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아예 사회주의 정당이 성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채를 번영하거나, 국채는 뭐야? 처방제. 그 다음에 사회재산 제도를 부인한 목적으로 결사한 조직을 처벌한다는 거야. 이것이 이제 조선에도 적용된 거야. 조선에도. 일본법이 확대 적용된 거죠.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됐던 법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탄압을 받게 돼요. 특히 이제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죠. 조선공산당이 이 법 때문에 거의 탄압돼서 해체되고, 몇 차 공산당까지 만들죠? 4차 공산당까지. 이 법 때문에.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들이 또 탄압받는데 대표적인 조선어학회죠. 예. 그래서 조선어학회 때 한 여학생이 이제 그 조선어를 이제 썼다는 이유로 보니까 거기에 조선어학회 깔려있다. 그래서 연구회가 조선어 연구 자체가 국채를 번역시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탄압을 했죠. 이때 내걸었던 그 법이 치안유지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하는 게 더하죠. 그 밑에 좀 넘어서 뭐가 또 있냐면 치안유지법 외에도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조선사상 예비 구금령도 있고 등도 있고, 그 외에도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3.1운동의 보안법의 단점을 하는, 보안법이 뭐죠? 집회 결사를 막는 법 아니야. 근데 보안법이 뭐냐면 양형이 법정 최고형이 좀 낮아. 그래서 이걸 개선을 2년 최고형으로 다시 늘렸어.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선하고, 요 내용이 또 불량성인을 해에 나쁜 성인들, 조선인들, 그래서 이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하게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법이 이제 치안유지법,
그 정치 관련 범죄 처벌법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상범위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요때 이제 또 내걸었던 자치론이죠. 그래갖고 자치론에 입각해갖고 이제 지방행정이 조선에 참여시킨다는 명목으로 군 도평의회 부면 협의회 이런 것들을 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그 자문기구에 불과했다. 물론 이제 나중에 30년에 들어가서 그 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의결기구가 있어요. 의결 권한이. 근데 부협의회는 거의 90%, 80, 90% 누가 사냐면 일본인들이 살았던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10%, 20%의 한국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끼어 살 정도면 어떤 사람 친일파들이죠. 근데 별 의미는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교육기회를 확대한다고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설치하고 3면 1교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2차 조선교육을 내세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했지만 그 실상을 보면요, 일단 초과학문과 기술교육을 강조했고 학교가 많이 부족했어.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보통학교 있죠. 보통학교 경쟁률이 10대 1, 2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 보통학교 만들 때 오히려 이제 가서 입학시켜라. 뭐도 주고 했는데 요즘에 그때가는 이제 그냥 소 가겠다고. 우리나라 교육률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학교 때부터 뭐냐 입학시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입학시험인데 되게 그 보통학교도 돈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공짜 시켜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 입점 때는 돈 많은 애들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싼 지폐를 보여줘. 이게 몇만 원짜리냐. 그러면 잘 사는 애들 얘기하죠. 근데 못 사는 애들 이건 뭐 처음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기 못 해. 그럼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가해를 시켜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를 낸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걸려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보통 교육 정도 받은 사람이면 엘리트예요. 지금의 초딩하고 달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한국사, 한국지를 이제 했는데 이건 1차 조선 개정에 보면 한국어, 한국사 가르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좀 2차 조선 교육에 좀 시수를 줄였다. 그래서 일본어, 일본사, 일본어지 시수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있죠. 그럼 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1239페이지 한번 보세요. 기출 근거요. 예전에 한번 나왔거든요. 그 관련돼서. 자, 1239페이지에 보면 540 몇 페이지야? 아이고, 네. 7번 보세요. 547번. 거기 이제 3.1운동 이후에 문화통치를 내걸고 설치 우리나라도 좀 자치권을 준다고 협의를 만들었는데 저 친일사도 짓고 이게 한 번 더 개정됐어요. 1930년대. 그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부협의회 때 약간 의결기구가 있는데 의결권을 줬다 뭐 그런 내용들인데 되게 거기에 참여하고 선거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돈 좀 있어야 돼요. 네, 지방 유지 정도 돼야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읽어볼게요. 547번.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강인한 독립의지를 알게 된 일제는 문화의 창달과 민력의 충실을 시정 방침으로 하는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걸었다. 무단통치에서 유화적인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몇 가지 개량적인 조치가 취해졌다.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꾸고 관리나 교원의 제국의 할차기를 해제하였으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리고 의회를 설립하여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명목 아래 지방행정기관인 도, 부, 면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친일 인사들을 위원으로 임명하였다. 예. 그 밑에도요. 일제는 1930년부터 지방제도 단계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자치기관이었던 일부 협의회와 평의회를 의결기관으로 고치고 1931년 5월 전국에 걸쳐 의결기관인 부의회의원과 자문기관인 면협의회 회원을 뽑는 지방자치제가 선거를 실시하였다. 친일 세력과 민족 개량주의자들은 지방자치제에 참여는 일제에 항의할 수 있는 최선 또는 최강의 항의로서 오늘날 가장 타당한 반일운동이라고 주장하며 지방자치제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식민 지배의 들러리에 지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자치론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뒤에 다시 이제 한 장을 마련해놓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서 사상법탕하고 이제 그 앞으로 치안유지법 했고 뒤에 넘어가서
자,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보죠. 이거 별표 중요하죠? 그래서 두 개 쳐놓으세요. 역교동도 관련돼 있는 거죠. 자, 여기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 주 내용을 보면요.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보면 고등학교 수업을 4년에서 다시 뭘로? 6년으로. 이거 고등고등학교를 4년에서 5년. 그 다음 여자 고등고등학교를 3년에서 4년 또 5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각급 학교에서 폐지했던 한국어를 이제 필수 과목으로 부활을 하고요. 근데 1차 조선 개정보다는 좀 뭐냐면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한국인과 일본의 공학을 원칙을 하였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원칙들을 하지 않고 실제로 뭐야 따로따로 운영했어요. 그래서 3차 조선교육 때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대학교육을 설치했죠. 그래서 만든 제국대학이 경성제국대학이죠. 네. 그래서 일본이 만든 7개 제국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성제국대학이에요. 네. 원래는 뭐 서울대학교 아시죠? 네. 그 원래는 저희 마그니에 공원 부근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앞뒤는 대학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의대 정도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명목상 일본인과 한국의 동등화 교육을 표방했고요. 그래서 보통학교의 교육연화는 4년에서 6년, 조선인도 일본 고등학교 진학을 했지만 이게 실제로 잘 안 됐다는 거. 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인데 경성제국대학을 이제 만든 이유도 있죠. 왜 만들었죠? 그래서 밀림대학 설립 운동을 하니까 그걸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줬는데, 이때 이제 비율을 어떻게 정했냐면 쿼터제를 실시했어. 한국인은 3분의 1, 일본에서는 일본인은 3분의 1, 그 다음에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2는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3분의 1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에 들어가면 하도 이제 가해 열풍이나 그 당시 사교육 열풍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수학 영어 되게 강조하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국어 영어 수학 되게 강조했어. 이때 국어는 일본어죠. 그래갖고 보통 이제 보통학교에서 이제 뭐냐면 고등고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가려면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봤어. 시험이 보통 20대, 30대거든요. 그러면 그 입학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고대 일본어를 중세 일본어 옮겨 적는 거야. 그리고 수학 문제도 되게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뭐냐면 여러 입시 문제가 생기고 또 자살도 생기니까 총독부에서 어떤 조치를 내렸냐면, 그러면 차라리 과목을 한 가지만 봐라. 뭐만 보냐? 일본어만. 그래서 나중에 한 3, 40년 뒤에 일본어만 봐.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보니까 일본에 있는 대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어디에 입학을? 경성제국대학에. 경성제국의 규칙에 보면 일본에 사는 일본인은 3분의 1 정도 할당을 해주잖아. 그래서 많이 몰렸다고 해도. 예. 근데 하여튼 그때도 상당히 가해도 많았고 입시 지옥이었던 표현도 있고, 이 입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신문을 읽어보면 자기 아들 딸이 떨어졌고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 부모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놓고 자살해. 부모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다. 예전부터 계속 있었고, 그때 총독법 그때 입시 문제 해결한다고 가해 금지, 선행학습 금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아예 이제 시험 보지 않고 무시험해라, 시험도 쉽게 내라, 그리고 또 뭐냐면 면접 본다고 면접도 더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지금 했던 것을 그대로 총독법에서 그대로 해요. 근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개선되지 않죠. 예. 학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가 변해야 돼? 사회 문화가 변해야지 같이 되는 거지, 제도 아무리 고쳐봤자 안 돼.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교육은 문제가 있죠. 자, 교육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한국 역사 지리 시간 축소하고, 한국어 한국사 필수 과목하고, 학문 선택, 그 대신 일본어 역사 지리인데, 이건 다 저희 역교도 할 때 얘기했고요. 삼면일교주의 내세웠다는 거. 그래서 사립학교 서당교육을 탄압을 했고, 그 다음 분열 정책을 했죠. 중천 자문위원을 증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민통치 자료수집에 기고했고, 친일파 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치운동가 참정권 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하고요. 여기 좀 빠먹은 게 있네. 뭐가냐면 민족신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민족신문. 하다가 제가 빠먹은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민족신문 발행을 허용했죠. 그 앞에. 네.
그 얘기했죠? 네. 아, 민족신문 발행을 허용했는데 그때 이제 총독부에서 그 이제 신문을 허용해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여러 업체들이 이제 뭐냐면 신청을 했어. 그 중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시대일보, 중해일보, 조선중앙일보. 그 중에 넘버 3가 뭐 있어요? 조선, 종아, 글쎄는 조선중앙일보. 그러니까 어느 날 조중동이 이미 탄생된 거죠. 물론 조선중앙일보는 그 영웅형이 만든 건데 이제 지금의 중앙일보는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다. 근데 이게 이제 허용해도 사전검열과 허가를 통해서 정가 폐간하는 경우가 많았고 삭제나 수정 같은 게 많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언론 지표를 어느 정도 인정해줬냐? 왜냐면 너무 누르면 어떻게 해요? 동향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동향을 미리 파악을 해갖고 통제를 하겠다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는 약간 그 당시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한겨레 지금의 한겨레 경향이 비슷해. 좀 약간 진보적인 색깔이 강하고 물론 조선총독부 안에서 했기 때문에 일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좀 친일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이고요.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김성수 그런 사람이죠. 네, 보수적이야. 네, 그래서 자치론도 옹호하고. 근데 조선일보 지금 보면 완전히 앞장서잖아요. 네, 그래서 막 북한 비난을 하고. 그래서 조선신문이나 뭐 조선 TV를 보면 이게 우리나라 TV인지 그게 뭐냐면 북한 TV인지 잘 몰라. 조선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조선 인민공화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고. 그런데 그때는 그 조선일보가 이제 상당히 진보적 지식인들이 몰렸대는데요. 자치론 반대하고. 그래서 나중에 방시지가 방언문과 그 사람이 이게 사들여가지고 이제 좀 보수화된 신문인데 그 전에 상당히 진보적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자, 민족 말살 통치 시기를 보자. 네.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몇 년에서 몇 년이죠? 1930년에서 40년 되죠? 일제가 대륙 침략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하면서 우리 민족의 혼을 아예 없애려고 했던 거야. 왜 없애려고 했겠어요? 자발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바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제도적으로 억누르고 강제 뺏는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군대 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자 막 징집하면 막 안 가려고 배기고 그 다음에 뭐야? 물자를 안 낼 수 있잖아. 근데 자기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갖다 바치겠죠. 군대도 가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지 못했어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이제 일본 애들 쪽팔리다 생각하면서 무시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했고 또 일본어도 잘 사용하지도 못했어. 그때 일본어 사용할 정도면 그 어느 쪽 엘리트 계급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내 할머니가 예전에 일본어를 좀 한다고 했는데 일본어 하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그 사요나라? 사요나라 이 정도. 기물치 뭐 이런 정도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일본어 사용하지 못했던 거야.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다르게 뭐냐면 대만은 오래전부터 일본 통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그 대만 애들이 이제 하면서 통치하면서 소학교도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일본어를 다 시켜놨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할 때 대만인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참여한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냐면 일본 대만 예전에 총리부터 시작하고 일본 그 참여한 군인까지 대만 일반 평민까지 그 집에 가보면 일본도 받은 훈장을 걸어놔요. 그리고 일본 군복을 이렇게 하면서 자랑스럽게 그걸 자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성공한 거지. 그래서 얘네들 대만 모델을 갖고 한번 한국에 했는데 한국에는 그게 안 통해. 자, 답답한데 얘네들 입장한테는. 자, 그럼 잠깐 볼게요. 자, 실시 배경을 보면 그 세계 경제공학 몇 년에 일어났죠? 안개도에 29년. 그래서 일본 경제 타격을 받았고, 그 다음에 5.15 쿠데타니 뭐2.26 쿠데타니 하면서 이제 그 군부가 집권을 하죠. 예. 물론 이게 실패하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군부가 집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통해서 침략전쟁을 하고, 이때 내걸었던 게 뭐야, 일본 애들이? 대동아 경영권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동아 신질서를 바탕으로 한반도, 중국 대륙, 태평양, 동남아 제국, 오스트리아, 뉴질랜드를 포함한 이동아 대동아 지역을 정치적으로 일본이 맹주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들인데 한 마리 일본이 그 지역을 먹겠다는 거야 그냥.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이제 민족 말살 정책 부분 관련된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자, 공통조사 선택 1페이지 펴보세요. 아이고. 자, 거기 이제 민족 말살 정치가 이제 실시되다 있는데 301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요. 이게 앞부분인데. 290. 299페이지 보세요. 아닌데. 아니다. 301페이지. 301페이지 맞네요. 한국 식민화 정책. 네.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식민화 정책 그 위에 거요? 네, 여기 중일전쟁과 태평양.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시 동원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한국 식민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였다. 1936년 부임한 미나미지로 총독은 일본인과 조선인을 하나라는 내선 일체를 강력하게 내세우며 우리 민족을 말살하려고 하였다. 일제는 1937년 한국 식민서사를 제정하여 학교와 관공서는 물론 모든 직장의 회합에서 암송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침마다 일항이 있는 도쿄를 향해 감사하여 절을 하는 궁성요배도 강요하였다. 전국의 각 면에는 신사를 세워 참배를 강요하는 한편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들을 탄압하였다. 소학교의 명칭은 1941년 한국식민학교라는 의미의 국민학교를 변경하였다. 일제는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우리 말을 없애려고 하였다. 1938년 제3차 조선 교육령을 공포한 일제는 그 후로 교육을 사실상 폐지하고 일본어 상용을 강제하였다. 또한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는 착시개명을 강요하였다. 착시개명에 고증한 사람에게는 자녀의 학교 입학을 불허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에서 사무 취급을 거부하였으며 식량 물자 배급에서도 제외하였다. 일제는 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침략 정책에 조선인의 협력을 강요하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을 조직하였다.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선연맹은 행정단위별 연맹과 집단연맹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하부에는 10호를 단위로 하는 예국반이 조직되었다. 그 예국반 좀 외워두세요. 예국반에 시험문제 나왔거든요. 지금의 어디에 기원이 되는 거죠? 반상에. 애국반은 조선인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제는 반성회를 통해 일본어 사용, 애국 저급, 한국 시민의 처사 낭독, 신사참배, 일장기 개항 등을 강요하였다. 그래서 그 한국 식민화 목적이 있죠. 그 밑에 보면 일제의 침략전을 원활히 수행하고 조선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게, 자발적으로 동원하게. 그러니까 조선인들 내면을 장악해서 자발적으로 행동을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 식민화 정책을 내세웠고, 그때 내걸었던 표가 뭐냐면 내선일체예요. 내선일체가 뭐예요?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다. 그때 내지인은 일본이죠. 일본인과 조선 하나다 하면서 이렇게 내걸었던 것이 이제 그 내용들인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용에 들어가죠. 자, 그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에 이제 내걸었던 뭐가 명분이 뭐냐면 내선일체, 그 다음에 일선동족. 일선동족이 뭐냐? 일본인과 그 다음에 조선인은 하나의 조상을 가지고 있다. 아마테우스 오미카미, 일본의 선조였던. 그다음 한국 식민화 정책, 이런 것도 있죠. 자, 목적은 한민족의 문화와 정통을 말살해서 일제의 인적 물적 스타를 강화하게 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문화 말살 정책이 있는데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폐간을 했죠. 그게 아볼돈도 폐간당했어, 얘네들은. 근데 폐간 이유는 그게 저항적이어서 폐간당한 것보다는 또 민족 문화 말살 정책도 있지만 전제 기간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물자가 많이 퇴했던 데죠. 근데 너 조선일보, 동아일보 뭘 많이 써? 종일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폐간당한 거야. 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한국각 단체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이제 뭐 진단학회, 이거 진단학회 나중에 하겠지만 이병돌 중심한 실정주의 단체고, 조선어학회 같은 것들을 해체를 시키죠.
그 다음에 3, 40년대 교육정책을 보면, 자, 일단 1938년에 몇 차 교육령이 냈죠? 조선 3차 교육령. 조선 교육령이 있고, 요때 이제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3차 조선 교육령 때는 일원화됐죠? 그러니까 내선일체의 명목으로 한국인 학제하고 그 일본인 학제가 일원화됐어. 어느 쪽으로 일원화됐을까요? 일본인 학제로.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 이렇게. 근데 이제 소학교의 명칭을 3차 조선교육령 개정에서 뭘로 고쳤냐면 국민학교. 네, 국민학교의 내용은 뭐예요? 한국 신민이라는 뜻이죠. 한국 신민. 그래서 한국 국민학교, 그래갖고 국민학교로 개칭을 했는데 이게 그 최근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는 저도 국민학교에 다녔는데 저도 사단국민학교 다녔어. 그래서 사단국민학교 다녀서 졸업을 했거든요. 여기 뭐 사단국민학교 출신이 있어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드신 분인데. 그래서 초등학교는 이제 1998년인가? 그때 초등학교도 바뀌었죠. 지금의 95년. 99년인가요? 95년. 아, 그래요? 그럼 국민학교 세대세요? 예. 초등학교 세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 자, 하여튼, 국민학교 개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사용 및 한국사를 폐지시켜. 예.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이미 3차 조선교육령부터 폐지됐고,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중학교 단계에서 수의 과목으로 떨어지죠. 수의 과목 뭐죠? 선택 과목. 그리고 그 초등학교 교육, 그 국민학교 교육에서 뭐예요? 아예 폐지시켜. 그래서 나중에 4차 조선교육은 뭐야? 아예 못 쓰게 쓰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다 못 쓰게. 그래갖고 그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은 중학교에서는 수의 과목,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못 쓰게 하고, 그래서 4차 때는 아예 초, 중학교 다 못 쓰게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쓰면 이제 어떻게 교사할 때 요거도 먹고 맞고, 그 당시 벌금제 있죠. 한국어를 쓰면 벌금을 내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벌금제의 기본이 여기서 거슬러 올라간 거예요. 예, 못된 건 다 배웠어, 우리나라가. 예, 그래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한국신민성사를 암송하죠. 제3차 조선교육령인데, 이 한국신민성사는 또 아동용이 있고 또 성인용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이게 한국신민성사를 만든 사람이 일본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이거를 만드는데, 나중에 박정희가 그걸 좋은지 몰라도 국민교육 형장을 만든 게 그 기원이 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고등고등학교, 중학교, 이거는 이제 아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조선의 고등고등학교를 중학교 개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연령은 단축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는데 4차 조선훈련. 이때는 뭐 그냥 수업 안 했죠. 마이 수업이지 그냥 여기는 이제 군사장비 만들고 훈련 받고 이럴 때가 이제 4차 조선교육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기출 근거 한번 읽어볼게요. 1240페이지 펴볼까요? 기출 근거 1240페이지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그 3차 조선교육령이 있어요. 가해문은 이제 3차 조선교육인데 1938년에 이원화된 교육 그 학제는 일원화됐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차 조선교육은 대학 교육과 관련된 거고 3차 조선교육에서 이제 그 개정 3차 조선교육이죠. 그래갖고 이때 이제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꿨다. 그 국민학교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교과군을 도입했죠. 국민과, 이수과, 뭐 체력과. 역사 교육은 어디에 속할까요? 국민과에 속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49번은 요때 이제 그 소학교 규정에 보면 여기 이제 소학교 규정이거든. 이제 이거는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잘못됐네. 이게 조선어는 수의가 뭐 중학교 과정이고 요때는 뭐냐면 소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가와 나 다음을 읽어볼까요?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 일제는 한반도를 전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지로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교육 정책 또한 이러한 식민통치 방향에 맞춰 바꾸었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인이 전시 동원을 위한 동화 정책을 강화하였다.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 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로 이원화되어 있던 학교명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였다.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초중등학교의 수업 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 고등보통학교 4에서 5년을 각각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한국 안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일제는 1941년 제3차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여 한국 신민화 교육을 더 강화하였다. 국민의 기초적 연성이라는 명목 아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고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였는데 역사는 국민과에 속하였다. 국민과 역사교육의 목적으로는 일시동인의 성질을 받들어 충량한 한국 신민으로서의 자각을 철저히 할 것이 강조되었다. 자, 거기 1241페이지에 보면 그 학교에서 일본어 사용을 걸 강요하고 일본 우리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고발을 내갖고 그 사람은 동전을 벌금을 내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554번을 보세요. 자, 이거 좀 시험 문제 관련돼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제 한국 식민화 강화를 위해서 특히 일본어 사용을 중시하면서 일한 양어 동계론이라는 것을 언어를 내세워서 내선일치를 했다. 이건 뭐냐면 일본과 한국어는 이미 계통이 같은 언어다. 그러면서 이제 똑같다는 거죠. 그 다음 1937년 2월에 내무국장이었던 오타케라는 사람이 각국 관청에 조선어 통역 폐지와 함께 일어 사용 엄명을 내렸고, 그 다음에 4월에 미남이라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 관리 같은데, 미남이는 각급 학교에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이걸 줄치세요. 근데 여기에는 1937년이죠. 38년은 뭐예요? 수의 과목이죠. 조선어 교육을 폐지시킨 건 아니죠. 근데 여기 폐지시킨 거는 그 중등교육이 아니라 소학교, 초등교육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소학교 교육이 좀 약간 잘못됐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다. 이건 소학교고, 그 다음에 1938년 이것이 이제 뭐냐면 3차 조선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3차 조선교육의 수의 과목을 한 것은 중등학교용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만재 폐지된 거죠. 중등학교조차도. 이건 4차 조선교육령.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돌아서 민족정통 왜곡을 보죠. 자, 이때 내거했던 논리들 내선일체, 동조, 동부령 같은 조상이다. 한국시민성사, 군송요배. 그래서 이제 그쪽은 이제 일본 청원 쪽에 있는 걸로 이제 요배를 하고, 요배는 뭐죠? 머리를 숙여서 이제 인사를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배가 일본식 인사 방법이고, 우리는 궁수다고 해갖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나라 정통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일본에서 그 무슨 체인점인가 맥도날드 체인점인가 거기에서 뭐 그 일본식 인사 방법이 요배가 아니라 궁수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머리 숙이는 방식으로 해갖고 머리 이렇게 해갖고 그래갖고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방식과 좀 달라요. 이게.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일면 1신사를 만들어서 했는데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주기철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아쉽게도 상당수 그러니까 장로교회만 이제 한때 거부했고 상당수 기독교 단체는 그냥 인정했어. 예, 그 신사참배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 안 나오죠, 저때. 예,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예, 말들이 많아요. 정시형 문제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시개명인데, 창시개명은 조선 민사령에 입각해가지고 창시개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입학이나 공문서 전달, 우편물 전달을 금지했다. 창시개명 아시죠? 뭐 하는 거죠? 조선인들을 일본성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선이라는 생각조차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되게 창시개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여 자기 말을, 자기 성을 그 뭐냐면 그 일본어로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예. 그 박정희의 창시개명이 뭐죠? 닭깎기 마사오. 이렇게 닭깎기가 아마 박을 이렇게 해갖고 닭깎기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창시개명을 했다. 근데 창시개명의 예외 대상이 있어. 누구죠? 친일파들. 친일파는 굳이 안 해도 돼. 왜냐?
얘네는 안 해도 우리 편이니까. 그리고 또 안 한다, 우리가 자율적인 걸 보여준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선 안 하는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시키지 않았던 거죠. 자, 창씨개명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게 1939년에 일어났고요. 1242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1242페이지에 보면, 잠깐만, 이게 창씨개명이 여기인가? 여기 있네요. 주 555번. 네. 자, 거기에 이제 미나미 총독이 미나미가 교육당론이 아니라, 맞아. 총독 이름이었네요. 제가 깜빡했어요. 예. 내선 일제를 내세우면서 39년에서 조선 민사령을 내는데, 여기 창씨개명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일제가 황민화 정책의 하나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게 한 일. 미나미 총독은 부임 후 내선 일체를 내세우며 한국인의 황민화를 계획 그 일환으로 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로 조선 민사령을 개정했다. 그 내용은 창씨개명과 서양자 제도의 신설이었다. 40년 2월 11일부터 접수한 창씨제도는 이틀 만에 87건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이광수, 변호사 이승우, 종로 경방단장 조병상 등이 있었다. 이광수나 문명기 등은 신문에 선씨 고심담을 싣기도 했다. 조선 총독부는 8월 10일까지 창씨를 완료하도록 하고 창씨를 거부하는 자는 불령선인으로 몰아 감식해 있으며 그 자제의 학교 입학을 금지했다. 창씨개명은 경찰서, 지방행정기관의 동료, 감시하에 강행되었으며 여기에 친일단체들이 동료 강연에 나섰다. 이러한 강압적 조치 아래 기한까지 접수된 창씨는 약 80% 정도였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탄압도 이제 많아지죠. 그 하나가 이제 뭐냐면, 조선사상법 보호관찰령인데요. 이게 1936년에 있는데, 요건 뭐냐, 치안유지법 위반자 또는 집행유형, 형집행 종료 가초업자들이 관찰할 수 있는 거야. 2년 동안 관찰하는 거야.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사상법 예비구분이요. 이거 예비구분은 뭐냐면, 그런 가능성, 민족해방운동 가능한 애들을 미리 잡아놓는 법이 그 조선사상 예비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요. 그 다음에 경제적 수탈 심화를 이제 볼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인데, 그 1910년에는 대표적인 토지조사 사업이죠. 그 20년대는 뭐죠? 삼리진식 계획이고, 그 다음 30년대는 병창 기지화 정책,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그 공법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어요. 공법 나오고 한번 보셨죠? 그 토지조사 사업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그 임용에는 뭐 딱 한 문제 나왔긴 나왔는데 별로 나오진 않고요. 저는 수능이나 한국사 능력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면 또 나올 가능성이 많죠. 되게 중요한 주제고. 자, 토지조사 사업은 그 이미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지계사업. 그 다음 등기제도. 그 다음에 이것이 시작되는 토지조사 사업.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토지조사 사업 관련돼서 니베르 교과서에 관련된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니베르 278페이지 보세요. 이게 저기 가끔씩 제가 이제 읽다가 이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좀 설명하고 말게요. 왜냐면 이거 편집본 가지고 계시죠? 네, 편집본. 네, 이게 그 주제별로 이렇게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도중에 이게 끊어진 게 있어. 안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거를 출력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제가 읽을게요, 그냥. 자, 토지조사 사업이 이제 농민의 몰락을 이제 개척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년도에 토지조사 사업을 착수했고요. 12년에 토지조사령을 공표했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이 나오죠. 목적 외워두셔야죠. 자, 삼리진식 계획의 통합적인 목적사.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잖아. 그러니까 목적은 정리해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목적은. 자, 목적이 근대적 토지 소유권의 확립이죠. 이게 표면적인 목적이죠. 근데 실제 목적은 뭐죠? 일본인들 토지 소유를 쉽게 하고 지세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왜? 일본인들은 그 당시 통치 비용을 어디서 구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중에 농업사회니까 지세가 중요한 비중이죠. 그리고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려면 신고주의의 원칙에서 그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조선총독부는 구비소유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그 다음에 신고기간이 되게 짧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미신고 토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 미신고 토지를 다 뭘로 만들었어요? 국유지. 그 다음에 예전에 항실 토지라든지, 마을의 문중, 이런 것은 특별한 주인이 확실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같이 법인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인들이 자기 토지도 아니고 공유지인데 그걸 신고할 리도 없고, 그걸 다 국유지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농경지 10%, 그래서 전체 임야의 60%를 국유지로 편입하고, 이거는 전국토 40%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비옥한 토지를 누구한테 줘요? 동양척식주식회사. 네. 그래서 동양척식주식회사 옆에 있죠. 그래서 1908년에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독점 착취해서 만든 그 국책회사인데, 주로 토지를 강정 강매하여 그 높은 비율로 소장료 징수하고, 그래서 1917년 본주를 일본 도쿄로 옮겼다.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통해서 일본의 그 일본 자국민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농토를 주죠. 예, 그래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다음 장은 결과 부분이에요. 자, 조선총독부는 지주의 토지 소유가 권력을 강하고, 이때 일본 일꾼주의가 내려가지고 뭐만 인정했죠? 토지 소유권만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지주를 포섭해서 일제의 협력자를 만들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신민지 지주제라고요. 신민지 지주제. 그 나중에 설명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농민들은 종전의 간섭적인 경작권을 보장받던 예전과 달리 이제 기한이 정해진 계약을 하게 돼. 그러니까 계약로 소장료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정규직에서 뭘 하겠다는 거야? 비정규직화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일본 농민은 도시민이 되거나 하자민이 돼서 또 국외로 이주했다. 이게 이제 결과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토지 조사의 목적. 아까처럼 이제 토지 소유권과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건데, 일단 목적은 표면적인 목적은 지세 부담 공평, 소유권을 보호, 매매, 양도를 원하게 하고, 토지 개량, 그냥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토지 생산을 증진한다. 근데 교과서하고 좀 표면적인 목적, 실제 목적이 같이 섞여 있네요. 여기는 이건 한국사 특강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특강 내용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특강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토지 소유권 제도와 지세 제도를 근대화시켜서 소유권을 누가 인정시키는 거죠? 국가가 부동산 등기 제도를 같이 실시한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목적이 이제 2번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수지제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토지 조사를 통해서 토지 면적과 생산 측정해서 공평 가설을 하고 음결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설층 중간 관리에 수탈 방지하고, 그 다음 토지 소유 관계를 확인해서 일부일권주의를 확립하고, 일부일권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다는 거죠. 뭐만 인정받죠? 토지 소유권. 그래서 나중에 나머지 뭐 정근대적으로 내려왔던 정근대 시대에 내려왔던 도지권이나 경제권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제가 확립됐죠. 등기제도는 이미 1908년부터 이제 했고, 이걸 확대시킨 것이 이제 토지조사사업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를 통해서만 한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부동산 등기제도. 자, 그래서 토지를 상품화시켜서 토지를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인프라를,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만 인정함으로써 지주들의 권한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지주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지키려면 누구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어요. 일본에 협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은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확립해주는 대신에 이들을 뭐예요? 자기의 통치 말단을 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식민지 지주제라고 해요. 식민지 지주제. 그래서 이 식민지 지주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형성돼서 나중에 삼해진식 계획을 통해서 확립되는 제도다. 그 다음에 토지 수탁을 강화하는데 일본의 토지 소유를 합법화시키고, 그 다음에 공유지 창출과 부활을 통해서 그 당시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그 뭐냐면 누구한테 분할을 해주죠?
그 농민들에게, 그러니까 일본인 농민들에게 불과하죠. 그래서 기억은 표면적인 내용이고 니은과 디귿은 좀 실제적인 목적인 것 같아요. 예, 문맥을 보면. 예, 그래서 표면적인 목적, 실제적인 목적 이렇게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신고주의죠. 신고주의는 기일의 신고해야지만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다음 불복자의 경우는 증거를 내야 돼. 증거가 없으면 인정받지 못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불복자들은 증거주의를 채택한다. 이 증거주의는 예전에 사용했던 문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거죠. 소유권 또 분쟁이 있을 때 일단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문서 같은 것들이. 자, 근데 이제 이게 실제 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절차 홍보 부족, 토지의 관리 증명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가 되지 못하고, 특히 마을의 문조의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신고하기가 좀 그래.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민족적 감정 고유의 신고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거 적어 놓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많은 억울하게 자신의 토지를 뺏긴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토지조사의 결과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아까 지금 나왔던 그 신민지 지주제가 형성됐어. 그래서 이 봉건조 지주층은 일제에 연결해갖고 토지 소유자 재등장해서 이들이 상당히 친인사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일제시대 지주들은 상당수 90%가 뭐죠? 친인이죠. 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양반 관료들이 부재지주가 되어갖고 전 농가의 호구의 3.4%지만 전 농민은 50%.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뭐예요? 집중화가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는 나름대로 이제 위에 상지주들, 대지주, 중소지주, 자장농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 자장농 비중이 줄어들고 그 대지주들이 이제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현상 되겠어요. 예, 이런 것도 있고, 그 양반 관련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주로? 예? 노동 계열들이죠. 노동 양반들. 그래갖고 나중에 보면 노동 양반들 계열들은 그 되게 친인화되고 되게 이제 독립투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계열들 양반들은 어떤 계통이냐면 남인들, 노론들, 선원들, 북인 계통의 그런 양반 계열들이야. 그러니까 양반이라 좀 그런데 그쪽 계통의 후손들이에요. 예. 그래서 노론들이 말아먹고 그 밑에 남인, 북인, 선원 애들이 독립운동 투자를 하는 거야. 예.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들이 앞서서 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득권자는 요런 식으로 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총독부는 토지를 일본의 토지회사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 이민들에게 무상 또는 쌍값으로 부과돼서 일본인 대리주들이 예출을 되고, 그때 일본인들이 많이 건너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토지를 세습 경쟁했던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모든 권리 있고 단순한 계약 소장농으로 전환돼요. 그래갖고 도지권, 입회권, 경제권이 부정되고 소유권만 인정받죠. 뭐에 따라서? 일본 일권주의에 따라서. 여기서 도지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건 뭐예요? 도지권은 경제권을 세습할 수 있는 권리죠. 경제권은 이제 그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도지권 영구 경제권을 보시면 돼요. 세습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 입회권은 뭐죠? 그 마을 주민들이 그다음 주인 없는 그런 토지나 그다음에 산림에 들어가서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래서 뗄나무를 떼오는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 다 없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의 고리대가 시달리게 되었고 하전미가 돼서 많은 사람들 만주, 연해주, 일본 등지에 이주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 과정에 조선 총독부는 지세 수입이 증가됐죠. 근데 이걸 통해서 지세 수입이 확장됐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제를 실시한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소유권 안정도 있지만 소유권을 확인해주는 대신에 확실하게 거기에 뭘 매기는 거죠? 지세. 그리고 이때 지세 기준 단위가 그 결부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때는 지가죠, 지가. 지가예요, 이때는. 그래서 지가는 뭐죠? 결부는 생산량이고, 지가는 땅, 공시지가라 해갖고 지금도 있지만, 땅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갖고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량으로 이렇게 했다 보면, 서울의 강남은 그 생산량이 없는 땅이죠. 그리고 저쪽 전라도 지역 땅은 생산이 높은 땅이니까 거기 세금을 많이 부과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라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신민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가를 정보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경부제 폐지하고 정보제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50% 이렇게 수익률이라는 것은 생산량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치의 지정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땅의 어떤 위치적인 어떤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앞에 도로가 놓고 그 다음에 철도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올라가죠. 부가가치가 올라가잖아.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요. 자, 의미는 뭐냐면 이게 겉으로는 지금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 이렇게 하지만 반쪽짜리 개혁이란다. 그래서 반쪽짜리 개혁이기 때문에 봉건적 요소도 같이 있다는 거야. 한쪽으로는 근대적인 요소와 함께 또 한쪽으로는 어떤 요소일까? 봉건적 요소도 있는데, 그래서 반봉건, 반근대적 요소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근대적 요소는 뭘까요? 일문일권주의죠. 일문일권주의. 뭐만 인정받아요? 소유권. 근대적 소유권 인정받고. 그다음 봉건적 요소는 뭘까요? 식민지주제. 이거는 식민주의는 그거 의미고, 이건 뭐냐면 그 내용을 보면 지주존의제. 그래서 50%의 높은 소장료를 받는 이 지주존을 그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지주일지점 때는 둘이 서로 딜을 해야 되는데, 뭐는 주고, 뭐는 받고, 뭐는 받은 거예요. 네. 뭐만 받은 거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받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한 거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개혁고, 실질적으로는 반봉고르 토지 소유 관계, 아까쯤에 그 근대적인 어떤 측면과 함께 고유의 지주 소유자 관계는 그대로 놔뒀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자신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하고 밀착될 수밖에 없다? 일본하고 밀착될 수밖에 없고, 일본은 그들을 절장에 향한 식민지 지주제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조선은 식량과 원료 공급지를 형성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끝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1910년대 산업정책을 좀 볼게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다음 시간에 해요. 네, 감사합니다.